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통합포럼 공동대표이고 노소출산 동연의 그 대표된 김명호입니다. 그 사회를 맡게 되는데 아주 잘하시는 우리 정세일 대표님께서 내가 이렇게 강사님 섭외를 굳이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전에 비해서 많이 어두운더라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강사님 여기 우리 나눠드린 주인물에 보면 강사님 소개부터 그다음에 오늘 요약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따로 좀 소개를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오늘 강연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현지 중앙대학교 전공학과 교수하며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입니다. 방송 활동이나 어록을 보면 혹시 철학과나 교육학과나 사회학과 교수님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동문학과 교수님. 독일에서의 경험과 독일 사회에 아주 좋은 모델만 가져와서 우리 사회의 무차별로 갖다 붙인다. 그리고 극소수의 악평이 있지만 김 교수님이야말로 통렬한 통찰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고 그 뿌리를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제시인데, 흔히 분석과 진단은 다양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할 때 무엇이라 제시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김 교수님이야말로 그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차례 교수님 강연을 들은 바 있는데, 연구와 대학 수업, 게다가 여러 공적인 일들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서울 지방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의 강연을 다니실까? 연 한 100회 이상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바가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강의를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혁명을 하고자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거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은 한마디의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명불허전. 괜찮을까요? 이제 김누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그냥 손으로 터치하셔야 되나 본데. 이미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뒤에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작게 들려요. 그러니까 좀 작은 것 같아서 이걸 좀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할래요? 예,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려면 그래요. 목소리 큰 건가요? 됐나요? 좀 어떠세요? 아까보다 좀 낮았죠? 네. 잘 들리세요? 네. 좀 더 올리세요.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려요? 여기 높아가지고. 예,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좀 커졌죠?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천에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세월인가요? 네, 거기서도 한번 가렸는데 동산고등학교에서 그때 종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선생님들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인천에 여러 가지 지각이 있는 시민들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시민운동 그런 쪽에 좀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김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주변에서 그 영화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 있죠? 네. 지금까지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혈압이 오른다는 말이 뭘 뜻하는지 정말 느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그 디테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략 12.10이라는 걸 안다고 생각을 했으나 거기를 보니까 몇 번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한 3번 정도. 그것을 다 놓친 진압군의 무능에 대해서도 좀 화가 나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오늘이 20이죠. 말하자면 79년이니까 지금 45년이 됩니다. 맞죠? 네, 45년 전 지금 이 시간쯤에 아마 정승화 그분 당시에 경찰령관 그분 참모총장을 아마 대략 이 시간 아닌가요? 체포하러 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일로 인해서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삶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저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결정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5월 18일 날 또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의 현대사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된 거죠. 저는 그 79년의 상황을 떠올리면 계속 프랑스 대혁명이 떠올라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터집니다. 그게 오늘날 이런 근대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7, 8, 9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이렇게 기억하기 쉽죠. 7, 8, 9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역사를 보면 177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770년에 태어난 사람. 1770년생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1770년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베토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토벤이 1770년생입니다. 프리드리히 헤겔이란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있죠? 헤겔이 1770년생이고요. 헬더린이라고 하는 아주 독일의 낭만주 최고의 시인이 1770년생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이 1770년생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정신적인, 사상적인, 예술적인 성취를 못 넘어섰어요. 지금 철학에서 헤겔을 넘어선 철학이 있나요? 음악에서 베토벤 음악을 능가하는 음악이 그 사이에 있었나요? 문학에서 헬더린의 시를 능가하는 시는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은 19살이었어요. 19살. 그 당시에도 19살이면 대학교 새내기였어요. 대학교 1학년. 헤겔과 펠더리는 튜빙엔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베토벤은 대학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19이라는 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세계에 대한 강성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또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 시기에 프랑스 대혁명을 체험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자체가. 네. 10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세의 질서를 그냥 완전히 붕괴시킨,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킨 그러한 혁명이 프랑스에서 있었다는 그러한 소식, 이것을 듣고 당시 지금 말한 독일의 이 지식인들, 예술가들 어마어마한 열광을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간의 자유, 평등, 방해가 실현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러면서 엄청난 열광을 했는데요.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어떻게 됐나요? 예,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지만 독일에서는 그 혁명이 오히려 더 가혹한 그런 억압을 불러왔죠. 예,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땠겠어요? 기존의 왕들, 귀족들이 더 자심한 그러한 억압을 벌입니다. 프랑스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이 일어났다면 독일에서는 정신혁명이 일어났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혁명. 정치적으로 혁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정신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정신혁명은 정치혁명의 대용품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헤겔의 철학, 이것은 글로 쓴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프랑스 대혁명이 독일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혁명의 이상을 글로 쓴, 사상으로 체계화한, 그게 바로 헤겔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베토벤의 음악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토벤의 음악은 음으로 쓴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베토벤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집에 헤겔 책이 있으면 헤겔 책을 펴놓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독일 지식인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실현할 수 없었으나 정신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그러한 삶들이 느껴질 겁니다. 저는 느껴지라고 봐요. 베토벤의 거의 모든 음악들은 다 새로운 그러한 시대, 근대 사회가 열리는 시민사회의 염원들을 음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헬더린의 시 또한 시로 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독일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지 못한 프랑스 대혁명의 염원을 시로, 또 음악으로, 철학으로 구현했다, 이렇게 많은 얘기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제가 바로 한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그 순간의 19이었습니다. 1979년, 1779년 결국은 박정희 소장이 총 맞아서 사라지는 10월 26일이죠.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18년 동안 우린 박정희밖에 몰랐어요. 18년 동안 그렇게 독재 정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봤고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전에 여기 앉아서. 결국은 그러한 역사의 아주 어마어마한 격변을 겪은 그 세대, 그것을 게다가 19살 때 겪은 그러한 세대가 독일에서는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에도 있죠. 그 12.12 또 12.6을 19살 때 경험한 인물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 저와 같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인데 대학도 같이 다녔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똑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는데도 이렇게 너무나 다른 그러한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엄청난 역사적 격변기를 함께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달려볼 수 있는 것, 또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는 것,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12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지금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압축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저기 다 써 있습니다. 거대 위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커다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안정된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뭔가 불행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전자는 아니죠?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시대 감각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공동의 위기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일까요? 예,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아니고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에 와 있다고 보고요. 저는 22세기는 안 온다고 봅니다. 이번 세기가 마지막이에요. 인간이 사는 최후의 인류라는 말을 독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최후의 인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 또 그 아이의 자식, 우리의 손주들, 그들은 22세기를 살아갈 가능성보다는 이번 세기에 지구의 문을 닫고 사라질 마지막 생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 가지고 있는 가장 불안한 위기죠. 이건 제가 긴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니까 관련된 과학 서적들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또 최근에 나온 많은 과학적인 어떤 분석들은 22세기가 오지 않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지요. 예, 여러분 여기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조천호 교수가 혹시 온 적이 있나요? 안 오셨나요? 아직 못 오셔서 다음번에는 저는 사실은 저에게 이런 강연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저보다는 조천호 교수님을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뽑으라 하면 저는 조천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천호가 어떤 분인가요? 요 전에 기상청장을 했던 분이고요. 기후과학자입니다. 기후과학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조천호 교수에 의하면 22세기는 안 옵니다. 확실하게. 좀 비관론자에 속해요. 제가 얼마 전에
최재천 교수는 대부분 아시죠? 최재천 이분은 생물학자예요. 조금 달라요. 조천호 교수는 기후학자고 최재천 교수는 생물학자인데 최재천 교수 어디서 무슨 토크쇼 같은 걸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방에서 대기할 때 여쭙습니다. 두 분이 제일 지금 그런 위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중요한 분인데 조천호 교수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최재천 교수님은 그래도 비교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국민들이 헷갈린다. 누가 맞냐? 어떤 사람 견해가 진실에 가깝냐? 제가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더 비관적이야. 그런데 조천호 교수 하도 세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마저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 같아서 좀 의도적으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은 비관적이라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로 비관적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러한 생태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가요? 그 원인이. 네. 무엇이 이런 위기를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욕망이죠. 그죠? 인간의 욕망이 어떤 체제와 결합이 돼서. 그렇죠. 자본주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 전체를 완전히 멸망으로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분명해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강수돌 교수라고 혹시 아세요? 고려대학교의 강수돌 교수라고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인데 이 강수돌 교수는 인류학에서 쓰는 소위 인류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지금 소위 기후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금 생태적 조건 이런 의미에서 인류세를 쓰고 있는데 인류세란 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자본세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본세. 그러니까 인류가 인간이 여기서 기후 생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극적인 상황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류가 대체로 기원 이후 1800년까지 기원 이후 1800년까지 물적 성장을 한 몇 프로나 했을까요? 몇 배 정도 성장을 했을까요? 기원 이후면은 대체로 로마 시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1800년이면은 프랑스 대혁명 전후의 시기죠. 네. 레미제라블 이런 거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물적 성장을 했죠, 보면 몇 배 정도 했을까요? 네, 대체로 경제 사학자들은 5배 정도 한 걸로 봅니다. 5배. 네. 그런데 18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200년이 조금 더 됐죠? 네. 지난 200년 사이에 몇 배 정도 한 걸로 볼까요? 우리가 금방 느끼죠?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폭발적인.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게 한 200여 년이죠. 자본주의가 작동한 이후에는 이건 성장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물적 성장. 몇 배 정도 됐을까요? 200년 사이에. 100에서 120배라고 봅니다. 100에서 120배.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이전에 1800년간 5배 정도 완만하게 성장해 왔던 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프를 보면 그냥 치솟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어떤 체제인가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체제죠. 자본주의 덕에 지금 우리가 굉장한 물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지난 20세기 내내 사회주의와 생산력, 효율성 경쟁을 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이 생산력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보이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전체가 빈곤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시대는 최근에 와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빈곤이 남아있죠.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죠. 경제적 문제가 아니에요. 분배가 지금 안 돼가지고 빈곤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골고루 분배된다면 인류 전체가 완전히 빈곤에서 해방된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덕분인가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이런 엄청난 물적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왔고요. 그것은 뭐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준 엄청난 선물이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엄청난 생산력, 이게 인류를 완전히 몰락으로 몰고 가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생산이라고 하는 게 뭐죠? 생산의 본질. 결국 모든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파괴하는 그 결과물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0년 동안 무려 100배 이상 생산력을 높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연을 어떻게 한 건가요? 100배 이상 파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가져온, 인류에게 가져온 가장 끔찍한 재앙의 원인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에서는 자기 복원력, 자기 치유력이 있죠. 그런데 일정한 선 안에서만 있는 것이 지금 100배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파괴돼 버리니까 자연의 순환 자체가 완전히 깨진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는 자연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복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기후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기후 우울증. 어차피 지금 그러한 악순환의 궤도에 들어갔다면 모든 삶이 의미 없는 거죠. 모든 삶이 의미 없는 거죠. 그러한 정서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한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목록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라서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떤 철학인가요? 헤겔과는 정 다른, 헤겔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헤겔은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 이성의 힘으로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쇼펜하우어는 뭐예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세계는 아무런 의미도, 본질도, 법칙도, 목적도 없는 거대한 혼돈 그 자체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그 고통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휴식, 이걸 인간은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끔찍한 영세주의, 허무주의 사상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대인의 생활 감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더 헤겔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시대 감각과 더 가까운 거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아이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른들은 믿지 마.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절대 믿지 마. 그들처럼 이렇게 무지하고 무책임한 어른은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한번 보세요. 아예 이 생태 문제는 정치적 논쟁의 아젠다에 오르질 못합니다. 네? TV 토론을 하는데 이 생태 문제를 아예 다루지도 않아서 작년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독일 총선은 어떤 선거였을까요? 독일 총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미래 세대였습니다. 미래 세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말이 미래 생명이었습니다. 미래 생명. 미래 생명은 뭘까요? 지금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의 지구상에서 살아갈 생명. 그런 생명이 있겠죠?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구상에 태어날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 독일 총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기후 생태위기 이것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전체 그 선거판에서 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독일 선거는 완전히 생태 기후변화 선거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녹색당이 큰 표를 얻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독일의 여론조사를 보면 녹색당이 1등을 하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녹색당이 제1당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독일 아이들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82%. 10명 중에 8명이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소비를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 늘 그렇게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적 상상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를 해야 국가가 부강해진다. 이 논리가 전일적으로 지배하지 않나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그런 논리가 지배할까요? 완전히 자본가들이 국민의 모든 의식을 장악하고 그 이외에 자본에 불리한 일체의 논리들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그래서 아예 생태적 상상력이 고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윤석열을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2시간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네, 넘어가세요. 요 얘기만 할게요. 요 얘기만 잠깐. 네. 여러분, 요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네. 지금 한국은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온 사회 아닙니다. 그것부터 좀 아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한 사회. 자본 독재로. 민주주의는 자본 독재를 이렇게 분식하는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포장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자본 독재는 군사 독재와는 지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지배하나요? 예, 사람들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지배하나요? 예, 그렇게 지배 안 합니다. 어떻게 지배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식을 장악함으로써 지배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들은 다 자본 독재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언어들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의 노예로 사는 거죠. 노동의 유연함. 사람들을 마음대로 잘라서 완전히 인간이 그야말로
길 위에, 길 바닥에 내던져지는 이러한 무방비 상태를 자본의 관점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라고 부를까? 유연.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여러분,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아무런 감각 없이 씁니다. 쓰는 정도가 아니죠. 교육부 이름을 교육 인적 자원이라고 바꾸는 그런 정도예요. 누가 했나요? 본인들이 한 게 아니죠. 민주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자본 독재의 노예로 전락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자본 독재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작동하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 독재로 지금 이행한 사회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 독재는 사실은 착취도 안 해요. 착취도 안 하고요. 자본 독재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자기 착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예 감독관을 저 밖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지고 노예들을 관리했죠. 지금 그렇게 관리 안 돼요. 노예 감독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안 해요? 여기다 심어놨어요. 착취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착취합니다. 이렇게 착취하는 걸 한국에서는 자기 개발이라고 불러요. 자기 개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착취를 끊임없이 하는 그러한 국민이 저는 한국인이라고 봐요. 이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뭘 합니까? 매 위에 서 있다. 쑥쑥 올라오는 그 열매들만 똑똑똑 따먹습니다. 자기 착취의 결과물들만 똑똑똑 따먹고요. 적당한 시간이 되면 버립니다. 한 10년 써먹고 버려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자들의 삶이죠.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위 자기 착취의 문제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과거에 착취하는 노예 감독관이 밖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착취를 당하는 사람 내면에 뭐가 생기나요? 저항의식. 저항의식이라고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착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착취하는 자에 대해서 저항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의식이 생깁니다. 죄의식.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놀았어. 모든 게 내 탓이야. 이렇게 그 화살이 자기를 향해요. 한국 사회가 자기 착취가 가장 자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회가 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자살공화국이 된 것은 자기 착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존속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한국에서는 이런 엄청난 불평등과 착취가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서서 싸우는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갖는 모든 그러한 불행의 원인은 한국의 잘못된 사회구조, 또 한국 자본주의의 어마어마한 약탈성,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자기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좋은 대학 못 가서, 내가 스카이 못 가서, 내가 너무 놀았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응징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근원적인 원리예요. 바로 그것이 자본 독재의 작동 방식입니다. 군사 독재와 다르죠. 안 보여요. 자본 독재, 독재자. 왜? 내 안에 있으니.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독재자를 죽이지 않는 한 한국인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본 독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68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혁이 있었습니다. 이 68혁명기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뭔지 아세요? 예, 이거였습니다. 정치 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 정치 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 저 밖에 있는 착취자들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왜 정치 투쟁의 최전선이 내 안에 있겠어요? 네, 자기 안에 자기 착취를 하는 그러한 노예 감독관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해방은 사회적 타자를 제압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는 것, 내 노예 감독관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자본 독재 하에서 해방이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본 독재가 또 검찰 독재로 지금 넘어갔어요. 검찰들이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검찰 독재는 뭐예요? 자본 독재의 다음 단계가 아니죠. 이것은 자본 독재의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 자본 독재가 더 심화돼서 확실하게 고착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검찰 독재고요. 이 검찰들은 자본의 가장 확실한 마름들이죠. 마름. 자본을 지켜내는 것, 자본의 이해를 지키는 것, 이게 지금 특히 검찰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한국은 지금 그들이 권력까지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오는 거죠. 폭력의 지배. 12.12. 오늘 12.12죠. 폭력의 지배. 오토크라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그 다음에 자본의 지배. 플루토크라시. 돈에 의한 지배. 단계로 넘어왔다가 지금 뭐예요? 기술 관료들의 지배. 테크노크라시라고 얘기합니다. 테크노크라시. 그러니까 폭력의 지배의 시대에서 자본의 지배의 시대. 지금은 기술 관료들이 지배하는 시대. 의사, 판사, 검사, 자격등 일단 테크노크라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국 사회는 지금 군사 파시즘에서 후기 파시즘으로 넘어온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파시즘, 제도로서의 파시즘은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제도로서의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는 이러한 독재적인 체제, 이게 가장 확실한 전기 파시즘이겠죠. 전기 파시즘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 대체로 다 육군 소장 출신들이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지금 다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2년 동안 한국 사회에 각인시켜 놓은 그러한 잔재들, 특히 심리적 잔재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 의식, 관행, 규범, 이것은 어떤가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의 극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그 각인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저는 그 대표적인 게 국기에 대한 경례 지금도 하잖아요. 네? 그 멘트는 조금 달라졌죠? 그러나 그러한 국가주의적 의식을 계속 아직도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소위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파시스트들이 남겨놓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관행들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파시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맨 아래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주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러한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지만 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파시즘,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 한국 사회를 한 발짝도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나면 더 할게요. 가보세요. 예, 그래서 거대 위기 시대 4가지 파국이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첫 번째 자,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태적 파국 이야기는 했고요. 네, 정치적 파국이라고 하는 건 국제정치적 파국입니다. 예. 이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전쟁의 위기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지구 별이 위험하다 그랬죠? 그거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한반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를 어디다 올려놔주세요.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네?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국제정치적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터지는 전쟁은 이거 전쟁도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전쟁이고요. 아마 한민족 전체가 절멸하는 절멸 전쟁이 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전쟁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전쟁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지정학적 조건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건이에요. 전 세계 무기가 그냥 여기다 쌓여 있어. 지구의 무기고입니다. 여기가. 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독특한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4나라가 딱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군사력만 가지고 보면 어때요?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렇죠? 2, 3위가 중국과 러시아고요. 4위가 일본입니다. 내년에 일본이 4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도인데. 그 다음에 5위가 인도고요. 6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군사대국이 다 여기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여기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평택에, 오키나와에, 괌에 미국의 무기들이 산적되어 있죠. 거기에 중국, 러시아 무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이것들이 지금 전쟁이 터진다.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피난 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피난이 계시면 돼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투 이런 거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민족 감정이 아니고요. 민족 이성을 회복해야 돼요. 민족 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조금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면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동북아 전체에 장기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냈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무능이 바로 한반도 주변에 평화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도. 제가 사실은 남북관계가 상당 부분 호전됐던 그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에 칼럼으로 여러 번 썼어요.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해요.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 제가 3번 썼어요. 트럼프 밑에서 발발발발 기면서 쫓아다니는 이걸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독트린을 표명하라 그런 거예요. 독트린이라는 게 뭐예요? 외교 원칙이죠. 외교 원칙. 외교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외교적 문제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표명하라. 이 외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천명하면 되겠어요? 복잡할 건 하나도 없어요. 가장 보편적인 원칙을 내세우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근대 국가의 기본 원칙, 뭐겠어요? 민족 자격, 국민 주권이에요. 이게 다 모든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대 국가의 기본 원칙, 즉 민족 자결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한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추구한다.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는 모든 정책과 노선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게 두 개 정도. 길 것도 없어요. 그것만 천명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천명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건 우리 원칙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사실 여러 번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완전히 그야말로 트럼프가 집 누르는 대로 쫓아가는 이러한 방식이 결국은 북에 대해서도 북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잃게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왔고 오늘날 지금 한반도 정세를 대단히 위태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길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군사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 이런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이 아마 제 이름 치고 북한 핵 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게 뭘까요? 예, 남한 주민들입니다. 남한 주민들의 전쟁 불감증.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은 전쟁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이 전쟁이 일어나겠어?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2017년에 제가 독일에서 이거 체험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몰라요. 2017년 9월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7년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고요. 그 당시에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막 서로 막말이 오갔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네. 네.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노망난 늙은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트럼프 뭐라 그랬어요? 철없는 로켓맨. 자꾸 로켓 쏘니까. 어?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내 책상 위에 와싱턴을 직격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 버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내 버튼이 더 크다. 그래서 무슨 초등학생 수준의 말싸움을 했던 기억나시죠?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위원으로 가 있었어요. 그때 독일의 언론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과장된 센세이셔널한 보도를 안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사 아시죠? 거기 독일 그 기자가 나오죠? 네, 그 사람이 바로 공영일방송 기자. 공영일방, 거기 KBS 1의 그 기자가 ARD라고 하는데 독일 공영일방송에서 9월 중순부터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기운이 감돈다. 핵전쟁 기운이 감돈다.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말이 되니까 어느 날 첫 뉴스, 탑 뉴스가 한반도 전쟁 임박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전쟁 임박 이렇게 하더니 곧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첫 뉴스로 다루고
뉴스가 끝나자마자 전문가 대담 이래가지고 외교 전문가, 군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반도 전쟁이 터지면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비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방송에서 그런 정도가 나오면 거의 시작된 거죠. 상담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읽어봤더니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사이트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에요. 이건 전면이 한반도 전쟁 임박이라는 걸 톱기사로 하면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고 더 놀랐습니다.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류현진 등판일절. 류현진 아시죠? 야구선수? 네. 그게 검색어 1위예요. 2위가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입니다. 소유진 아세요? 소유진.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슨 탤런트더라고요. 네. 물론 탤런트가 셋째 임신하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곧 전쟁이 터진다는데 저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어요. 독일에서 나오는 뉴스와 한국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이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언론들이 호들갑을 떤 건가요? 아니면 한국인들은 전쟁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운명의 사기를 내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때 상황 지금도 몰라요. 대부분. 이게 사실은 더 놀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다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우리한테? 그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입니다. 빈센트 브룩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쟁 직전까지 가 있었다. 모든 공격 옵션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 발사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근데도 지금도 몰라. 이 상황.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 칼럼을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그때 그 증언들을 다 거기다 써놨습니다. 마이클 멀린, 그 직전에 합참의장이에요. 미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이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ABC 방송에 나와서 곧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전쟁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증언도 했어요. 한국 언론에서 아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더 끔찍한 건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 당시 국방장관이 제임스 매티스라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매티스.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국방부에 있지 않았어요. 국방부를 미국에서 펜타곤이라고 하죠. 국방부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있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당에. 왜 성당에 있었을까요? 내가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수백만이 죽을 건 뻔한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쯤 되니까 서방 언론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이 기정사실화 된 거죠. 네? 전쟁이 곧 터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만 몰라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찾아보셔도 돼요. 빈센트 브룩스 치면 또 많이 나옵니다. 그가 한 증언들 너무너무 놀라운.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쟁에 대한 불감증, 이게 너무너무 사실 위험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곳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연구소라는데, 이게 유명한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연구소인데, 여기에 당시 소장이 악셀 호네트라는 분입니다. 악셀 호네트.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도저히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전쟁이 터진다는데 광장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광장에 모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100만, 200만 모이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터진다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냐? 저한테 물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터진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호네트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한국인의 침묵이 트럼프에게 잘못된 사인으로 읽힐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치 한국인들이 묵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호네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썼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어요. 북핵 위기와 류현진 등판 일정, 그런 제목을 썼어요. 네? 그때 왜 한국에서 이렇게 평화주의 운동이 약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아무튼 그거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사회적 파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를 사회 없는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Society without a social. 사회는 사회인데 더 소셜이라는 가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어찌 보면 한국이라는 사회는 사실은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그냥 적당히 얽혀있는 정글이에요. 정글. 사회라는 말은 아예 불온실하고 낙인이 돼. 어떤 사람한테 아이고 사회적인 것 같아 이러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나? 더 소셜이란 말이 이렇게까지 낙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에서는 소셜하지 않다 이 말이 가장 큰 욕이에요. 아저씨야, 아저씨야. 소셜하지 않다는 게 아저씨야예요. 네, 그게 가장 큰 욕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휴 넌 참 아저씨야 하는 것 같아. 이런 무슨 뜻인가요? 미친, 인간 이하인 이런 뜻입니다. 미치지 않고 인간이 아니 존재만이 아저씨라는 거죠. 이것이 한국과 독일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한국은 이건 사회가 아니고 하나의 정글에 불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제 처한테 혼났습니다. 제 처가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어디 가서. 네? 그것은 정글에 대한 모독이다. 네? 정글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사자가 딱 먹잇감을 먹는 걸 한번 봐라. 적당한 크기의 먹이를 골라서 탁 먹고 어떻게 먹나요? 먹을 만큼만 먹죠. 그리고 사라져요. 그럼 그 다음 동물이 와서 또 먹고 맨 마지막에는 까마귀가 와서 청소하고 가죠. 지금 한국 사회 보세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야수들, 야수 자본 이건 뭐 골목 쥐새끼까지 다 잡아먹어. 네? 배가 터져도 또 먹어. 배가 터져.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처 말이 맞더라고요. 정글만도 못한 사회죠, 사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너무너무 끔찍한 사회입니다.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네, 짧게 할게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회인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룬 것은 어마어마한 성취입니다. 이것을 특히 저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 학자들과 이야기할 때 많이 느낍니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이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좀 대단한 센터예요. 네, 그래서 독일 정부가 1990년에 통일이 되죠. 통일이 된 바로 직후에 전 세계 주요 연구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91년부터. 1호가 어디겠어요? 하버드 대학이 1호로 선정이 됐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4호가 버클리. 전부 미국 대학이죠. 미국 대학을 4개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토론토, 몬트리올, 그다음에 캐나다 대학을 그 다음에 또 2개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시아로 확장을 했습니다. 아시아 1호는 어디겠어요? 네, 도쿄대가 1호였고요. 2호가 어디겠어요? 네, 베이징 대학이 2호였고요. 3호가 어디겠어요? 네, 흐름으로 봐서는 서울대일 것 같은데 중앙대가 된 거예요. 이변이죠. 네, 이변이 일어나서 중앙대가 됐습니다. 왜 중앙대가 됐을까요? 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공모입니다. 공모. 7개 대학이 그 당시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아무튼 중앙대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유럽에도 있어요. 당연히. 영국은 케임브리지 대학, 프랑스는 파리 대학, 암스테르담, 산페터스부르크 이렇게 해서 16개국에 22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매년. 그러니까 저는 어때? 네, 정기적으로 외국 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교수들이 갖는 기회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많이 듣는 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제가 만난 건 주로 학자들이죠. 네, 이런 유수대학의 학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훨씬. 사실은 약간 감동하는 게 있어요. 한국을 볼 때. 뭐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을 긍정할까요? 뭐겠어요? 예. 뭘? 교육은 다 지옥이라 그러고요. 교육에 감동한 사람은 없고요. 예. 오바마가 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없고,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바마가 상당히 정보력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놀랍니다. 거의 감동의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도쿄대 교수들 가장 부러워합니다. 제일 부러워한 게 도쿄대 교수들. 어떻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 보세요 지금. 네?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데도 나오는 놈이 없어요. 거리 250명이 총리공항 가서 반대한다고 시위했어요. 250명.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걸 방류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하겠어요? 몇 명이 모일 것 같아요? 몇 명? 500만. 맞아요. 500만 모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걸 너무 경이롭게 생각해요. 일본인들. 어떻게 이런 다이나믹한 민주주의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는 베이징대 교수들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베이징대 교수들. 한 5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교수들이 엄청 비판적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교수들을 사찰을 한다. 봐라. 그러면서 막 보여줘요. 문건들. 네? 위에서 내려온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교시다. 그러면서 교수를 사찰하는 이런 거 보여줘요. 저희한테. 그런 정도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입을 싹 닫았어요. 말을 안 해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이징대 교수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특히 눈을 보면 중국 민주주의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갔습니다. 중국 민주주의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요. 여러분 30, 50 클럽 들어보셨어요? 30, 50 클럽. 예. 못 들어보셨어요? 그걸 못 들어보셨으면 안 되는데 많이 쓰이는 말인데 뭐죠? 30은
3만 불. 그렇죠. 50은 5천만 불. 그렇죠. 예. 이건 많이 쓰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이 넘는 그러한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큰 나라죠. 5천만이 넘으려면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를 35시 클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천만이 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중에서 3만 불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예, 7개밖에 안 돼요. 7개. 어디겠어요? 미국 1번. 우리가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맞아요. 5개 쉽죠. 6번째가 어디겠어요? 맞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2013년에 3만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6번째 됐고요. 우리가 7번째입니다. 2019년 우리가 3만 불이 넘어서 7번째로 35시 클럽이 됐습니다. 지금 7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이것은 여러분들이 G7은 알죠? G7과 같습니다. 한 나라만 딱 달라요. 우리 G7이 아니죠. 우리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우리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게 어디겠어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G7은 우리 대신 캐나다가 들어가면 그게 G7이 돼요. 캐나다는 30, 50이 안 되죠.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G7에 준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19년에 35시 클럽이 됐을 때 제 가까운 독일 친구가 기회력이 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아, 독일 언론에서 크게 다뤘다. 한국이 35시 클럽 들어간 거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 그게 뭔지 아니? 그러더라. 지금 이 7개 나라 중에서 우리를 뺀 나머지 6나라와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식민지를 안 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너희 나라만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과거가 없는 나라예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죠. 식민지를 경영하지 않은 나라.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고 약탈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나라만 사실 도덕적 권위를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내가 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제3세계의 어떤 희망의 등불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독일의 기회력이 젤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 생각 못 해봤죠.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엄청난 성취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 이후에 항상 특히 선생님들, 교사 대상으로 강연할 때는 꼭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국주의 과거 없이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건 뭐 오징어 게임, 네? 기생충 이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어느 나라도 오징어 게임 못 만들어요. 그런 참혹한 감수성을 가진 나라 없어요. 우린 그걸 어떻게 만드나? 우린 매일매일 오징어 게임 하면서 살잖아요.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가 대단한 문화적 우수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 또 한국의 경제 성장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룬 너무나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토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룬 거예요.
지배자들이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룬 것이고 이런 경제 기적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조건, 물적 조건을 다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 조건 뭐겠어요? 민주주의. 물적 조건, 형제성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와 이 물적 조건을 가지고 5,200만 모든 개개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떤가요? 이런 사회가 어디에 있나요? 지구상에 19년째 자살률 1위예요.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게 낯설지도 않죠? 2018년 한 해만 2등했어요. 리투아니아 들어보셨어요? 네,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 쬐끔한 나라예요. 2018년에 사회체제가 붕괴했어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또 우리가 1등했어요. 작년에도 또 1등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살의 내용이 너무 끔찍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이건 OECD 평균의 5배가 넘어요. 제일 압도적인 게 노인 자살률. 70 넘은 노인들이 자살한다고 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거기 공식적인 통계는 5배지만 저는 거의 10배라고 봐요. 많은 집에서 자살을 하더라도 자식들이 자살로 신고 안 합니다. 자연사 하셨다고 하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 노인들이 자살하실까요?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죠. 빈곤. 전 세계에서 빈곤율 1위예요. 계속. 작년도 1위입니다. 44%. 50%에서 44% 왔다 갔다 해요. 유럽은 몇 프로인가요? 유럽 5% 내외예요. 덴마크가 3%, 네덜란드 7%. 대체로 이렇습니다. 5% 내외. 우리는 50% 내외. 여러분,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그러한 선진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나가보세요. 노인들이 폐지 줍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지금 한국의 경우는 좌우, 진보, 보수를 가릴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노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파렴치한 국가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거쳐온 참혹한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은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다 겪은 나라.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식민의 역사를 거쳤죠. 식민지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됐지만 바로 분단이 되죠. 분단의 역사를 가졌어요. 이건 곧 냉전의 역사였죠. 이 냉전이 어떻게 돼요? 내전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참혹한 형제 간의 전쟁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육군 소장 3명이 튀어나와가지고 32년 동안 독재를 했어요. 네? 독재 역사. 보세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독재 역사까지. 이걸 거치면서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한 거죠. 누가 한 겁니까? 대체로 지금 70 넘은 분들,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이런 번듯한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폐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국가고요. 이렇게 파렴치한 국가는 제가 보기에는 근대 국가 안에 없어요. 그걸 뭐 좌우를 따실 것도 없어요. 모든 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끔찍한 일이고요. 젊은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네.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젊은 아이들. 그 이유도 다 알고 있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살인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기가 특권을 얻게 되는 이 특권에 대해서 가장 집착이 큰 나라예요. 지금 의사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의사. 네? 19년째 3058명. 3058명. 제가 왜 왔어요? 19년째 단 한 명의 의사를 지금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의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의사가 한국 의사예요. 미국 의사보다 더 많이 버는. 독일 의사가 대체로 2.5배 정도 봅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에. 한국은 6.8배. 6.8배. 이런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이게 작년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를 지금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젊은 아이들의 경우는 20대 아이가 죽었다. 가서 보면 어때요? 둘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56%예요. 작년 통계를 보면. 20대 사망원이 1위가 자살이고요. 그 비율이 56%.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젊은 아이들이 죽었다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자살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 1월 2일 날 쌤과 함께라고 하는 KBS 프로가 있죠? 일요일 날 7시 합니다. 제가 작년 1월 2일 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 나라인지를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지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작년 1월 2일 날 첫 방송으로 그래도 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재수 없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작년 3월에 뭐가 있었나요? 작년 3월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제가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야. 대통령 하겠다는 자들 이 문제부터 풀어.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 의도는 한국에서 이번 대통령은 불평등 문제 풀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대통령 하겠다는 자들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뭐 돌아오기도 싫죠. 이재명 나와서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의 핵심 공약이 뭐예요? 공정이죠? 공정? 윤석열 나와서 무슨 얘기예요? 공정. 다 공정. 안철수도 나와서 공정을 얘기해요. 문재인은 그 전부터 공정 얘기했죠. 전부 공정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선거 뭐라고 합니까? 네? 공정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잣대를 대면 누가 이겨요? 기득권이 무조건 이겨요.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거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예요. 전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국민들도 지금 사실은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국민들도 이런 데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더 자심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상황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긴 얘기 안 할게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 최근에 노란봉투법이니 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니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23년째 일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3번 이등했어요. 그거 빼면 계속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는 게 한국이에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노동자들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48,000명이 죽었어요. 48,000명. 1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을 포함해서 지난번 소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만든 거 보세요. 누더기 만들어 놓고 저는 뭐 국민의힘 여기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동조한다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네, 노동시간도 가장 길고요. 남녀 차별도 가장 심한 나라고요. 한마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0.78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다 아시죠?